국내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곽수종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5월 FOMC에서 25bp를 인상하면서 마무리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는 우세합니다. 이 시장의 관심도 물가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 연준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다음 단계를 밟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국 경제는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4.5%로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한국 경제에도 훈풍이 불까요? 미중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한미와 중국 사이의 긴장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셈법이 난해해진 한국 경제와 증시. 자,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세 분의 투자 전략 전문꾼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네, 오늘은 중국 경제 전문가 한 분, 그리고 글로벌 전략 전문가 한 분, 채권과 부동산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다양한 세 분꾼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미국의 경제 상황과 이 경기 반등에 시동이 걸린 중국의 경제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 두 나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5월 3일에 열릴 미 FOMC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25bp 인상으로 최종 금리 수준은 5%에서 5.25%로 마무리될 거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단중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한 번 더 해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올해 들어서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위험자산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 염두에 두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가이던스에서 아직은 좀 시장이 생각하는 게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중단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2월 근원 PC와 정책금리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역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되는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지금 당장 5월 달에 이제는 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서 사실 실질 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한 그 부분을 언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게 틀리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브레이너드 전 연준 부의장이 사실 자리를 옮기면서 그 공석을 아직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성향이 사실 한층 더 강화된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과 다르게 한 번 더 해서 금리를 중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물가냐 경기 침체냐, 근데 최근 성향은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금리 인상은 FOMC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남중 위원께서는 한 번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월 팀장님, 예측치 변경을 한번 하셨죠. FOMC가 한 5% 정도서 마무리할 거다 했는데 최근에 보고서 내신 게 0.25% 정도는 더 오를 거다 포인트는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에 합류해서 최종 연준의 금리 수준은 5%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5.25%로 기존 전망치 대비 25bp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 전망의 가장 핵심 근거는 좀 전에 말씀 주신 문 위원님 말씀대로 인플레에 있고요. 인플레에 있어서 저희의 생각보다는 다소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의 추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소의 아쉬운 점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후반부와 동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근원 CPI와 코어 PC를 모두 상회하는 연준의 금리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한쪽 측면에서만 충족이 되어 있고 두 개 다를 모두 상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가 생각보다 좀 느리다라는 점이고요. 지난
2022년 2월이 실질 기준금리가 약 마이너스 5% 정도로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실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올 초 1분기 정도부터 이제 플러스 실질 기준금리에 접어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발표된 4월 지표에서는 네.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즉 지금 연준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아니라 경제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계 그럼 일반 경제 주체들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을 착안을 할 때 네.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아직 온전하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70년대 후반에 인플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로 갈 수 있는 대목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 네.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는 모습들 때문에 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이제 균형추를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는 소비자 물가 지표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아직까지 제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서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미국의 중저소득층마저도 최근 소비 성장, 즉 저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경기 침체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냐 요 문제를 두고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GDP 성장률도 1분기에 1.1%로 나오고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뭐 물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남정 위원께서는 6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네. 신월 팀장께서는 6월 달에 한 번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5.25에서 마무리가 될 거로 보십니까? 현재 전망에 의하면 5.25%에 멈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고용 시장에서 질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연준의 강도 높았던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5월은 금리 인상이 되겠지만 6월부터는 조금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조금 쉬어가면서 정책의 효과를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미 연준이 이 올해 안에 네. 만약에 6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면 5.5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5.5까지 갔다가 피보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는 5.5까지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좀 시장 기대가 좀 낙관적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실내로 보면 3월 FMC 때 우리가 수정경제 전망과 전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생각은 분명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이 5.1이었죠. 네. 사실 그 숫자는 건들지 않았는데 내년도 최종 정책금리 수준은 4.1에서 4.3에서 올렸죠.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연준은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올해가 아닌 내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수차의 폭을 높였다는 거는 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의 그 폭에 대한 시장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이제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걸 내비쳤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색깔은 상당히 매파적인 색깔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최종 정책금리의 연간 숫자 조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기조라고 하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 기조를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저는 경기 침체보다는 그래도 연준은 지금 이 물가 통제라는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PCE를 기준으로 네.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는 그 순간 이전까지는 좀 매파적인 색깔을 계속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김경환 연구위원께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지금 1.5%포인트 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1.75에서 2%포인트까지 금리 격차가 난단 말입니다. 한은이 올리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우리 한은도 만약에 미 연준이 5.5%포인트까지 간다면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정책 당국자분들이 좀 들으시기 거부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이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좀 올리는 쪽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물가를 잡는 거는 사실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대외 변수를 우리가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만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상반기 금통위를 통해서 25pp 정도를 한 번 더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내일 금리 차가 확대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그 폭을 좀 줄여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네. 명분이 있을 때 특히 네. 금리 인상을 연준이 중단해버리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25pp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하는 총재의 스탠스는 중립금리 상단에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네. 금리 인상은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은 3.5%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이에 의해서 외인의 자본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네. 지금 가장 문제는 약달러까지는 아니어도 강달러 모멘텀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죠. 네. 아무래도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중국발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공급의 감산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좀 기다려지는 시간 동안 네. 좀 지나간다라면은 상반기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네. 즉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현재 원화 약세를 자극하는 재료들이 향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외국인의 자금의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연말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4월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채권 시장에서는 약 3.5조 원 정도 들어왔고요. 네. 특히나 국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9월 달에는 WGBI에 공식적으로 편입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기재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감안한다라면은 큰 무리는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있다가 뒤에서 보다 금리와 환율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기로 하고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 금리와 우리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등 여러 가지 자금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불이 꺼졌는지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자, 중국은 이와 달리 GDP 성장률이 4.5%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결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4.5%포인트면 상당히 높은 거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두 분 앞에 이제 선진국 뭐 미국이나 네. 이쪽 금리나 이제 물가 얘기 들으면 중국은 진짜 멀티버스처럼 다른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방금 얘기하신 올해 중국 1분기 성장률이 전년비로 4.5% 성장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총물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명목 성장률이 5%밖에 안 나와서 0%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근원 물가는 근원 CPI가 중국 여전히 0%대,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한 2%.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4.5%가 나와서 이제 기대했던 대로 4분기 이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반등은 하고 있지만 사후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판단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낮다는 부분이 결국엔 총수요가 아직 약하다. 저희가 이제 올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 중국의 한 3가지 정도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마치 뭐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보였던 뭐 봉쇄 경제였었고 시장 경제가 뭐 없어진 것 같고 사이클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일단 국가 정책의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가계 침체가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가계의 정상화가 두 번째 기대가 되고 세 번째가 제조업 재고 조정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재고 사이클이 정상화될 거라는 게 저 연간 3가지 정상화의 이제 기조인데 네. 성장률이 4.5% 나왔지만 이 4.5%의 기여가 주로 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뭐 돌아다니고 보복 이동이라고 할까요? 네. 여행이나 숙박, 외식 같은 대면 쪽은 엄청나게 돌아다녔지만 돌아다니면서 쓰지는 않는 재화 네.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쪽이다 보니까 기존에 쌓였던 제조업의 재고가 아직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기여가 오히려 4분기 대비 1분기에 더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성장률의 반등은 시작했고 표면적으로는 시작을 했지만 그 명목 데이터와 체감 간에 아직 간극이 있고 네. 물가가 지나치게 나온다는 부분에서 결국 기존의 가계의 심각한 침체가 이 벗어나는 그 상처랄까요? 벗어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더딘 편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좀 더 강하게 기대했지만 네. 강한 정책이 조금 더 좀 미뤄지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재고 조정 압력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감익이나 이런 것들로 후행적으로 좀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매크로 상황과 마이크로의 간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2분기부터 좁아지냐에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의 반응도 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4.5% 성장률 나온 이후로 중국 주식시장은 더 빠지고 중국의 채권시장은 뭐 이미 금리가 낮습니다만 장기 금리가 더 빠지는 모습은 결국에는 이 중국의 전반적으로 기업이익이나 이런 쪽에 아직 실물이 빠르게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은 올리면 중국은 내리고 네. 미국이 내리면 중국은 올리는 모든 그런 형태 환율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강한 위안화가 되고 그런 모습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중국의 경제가 세 가지 요인 가계 소비 지출이 폭발하지 않았다. 네. 재고가 아직까지 사이클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체감 부분과 명목 데이터 부분이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셨는데 네. 끝부분에 중국 증시 부분에 있어서 네. 말씀을 주셨어요. 자금이 한 700조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이 정도 빠져나갔다는 것은 중국 경기 부양책이 또는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이제 뉴스가 좀 정정을 해보면 저희가 네. 700조 원은 시가총액 증발했다는 거고요. 네. 외국인이 700조 원이 빠져나간 건 그렇군요. 아니고 예. 외국인은 1, 2월 달에 뭐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리오프닝 기대로 상당히 많이 이제 유입됐다가 뭐 그냥 보합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ADR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좀 많이 증발을 좀 했고 네.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제 나온 중국의 3월까지 이제 중국 1분기 제조업 이익을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4.5% 나왔는데 제조업 이익은 마이너스 20%가 넘게 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지금 한 4개월 동안 중국 상장 기업들의 그 올해 이익 추정치도 대략 한 8에서 10% 정도 하향 조정을 오히려 했죠. 즉 네.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하고 마이크로의 차이가 여전히 크고 그 차가 큰 이유가 결국에는 좀 탄력적으로 회복을 하는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수출, 부동산 같은 쪽이 없고 가계 소비의 이 회복을 기다리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분기까지는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하고 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뭐 전기차나 자동차의 가격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마진이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상당 부분 빠진 부분은 네. 아직까지는 기업이익이 따라올 정도의 속도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부족하다. 판 부분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이제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중국은. 네. 마감하는 과정에서 역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된 게 네. 주가 조정의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예. 외국인은 현재 어느 정도는 빠져나갔지만 네. 여전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는 말이 조금 저도 의구심이 들었던 게 시진핑 주석이겠죠. 중국 정부가 뭐 웬만한 외국 기업들, 기술 기업들 다 불러들여서 중국에 대한 투자도 강조를 하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윈을 갖다가 불러들여서 다시 이 알리바바를 6개 그룹으로 분사를 할 정도로 기술 투자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놓고 보면 중국 증시에서의 이런 기술 부분, 제조업 부분, 방금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은 여전하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차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이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 증시는 우리가 이제 변수들을 볼 때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이 네 가지를 보고 보통 우리가 증시 방향을 많이 설정을 하는데요. 네.
사실 중국은 경기와 수급이 사실 증시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사실 기업 실적이란 부분들은 아직 투명성이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주가로 연결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올해 인민은행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결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그동안 규제를 좀 완화하는 부분들, 또 민간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들을 좀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을 바라봤던 불편한 변수들을 좀 없애주는 얘기를 강조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이제 소비가 되어야 증시 역시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을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따른 또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지금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들 긍정적으로 실현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어차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친진 정책 규제를 폐지를 했다고 지난해 12월에 백의는 하긴 했는데 사실은 겨울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는 선별적인 통제를 계속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계절적으로 지금은 피크 아웃하고 이제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2분기 경제 지표, 특히 실물 지표들에 좀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분기, 1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들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신월 팀장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경제 또 미국 경제 모두가 하나의 변곡점, 또 네. 뭐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지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에 대한 이야기도 방금 나눴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중국 정부로서의 금리 정책 거의 0%에 가까운데 이거를 향후에 경기 부양의 의미에서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 아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 경제 그리고 증시에 있어서 자산 가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겠습니다. 일단 좀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서 강세장이 나오려면은 기대치를 조금 상회할 수 있는 결과치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서 재고 사이클에 있어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에 대한 PMI는 아직 여전히 그렇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서비스업과 건설업 쪽에서의 반등과는 좀 대조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네. 점에서 좀 후행적인데 후행적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아직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아직은 어떤 자산 가격의 중국발 강세장을 낙관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고 이런 점을 오히려 중국 당국에서 무리하게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강달러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고 네. 유로존과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시선들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강달러가 좀 약화가 된다라면은 좋아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위험 자산 중에서 신흥국들로 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증시에서도 나왔고 커머더티에서 산업금속을 제외한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이 뉴스마다의 민감도가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굉장히 좀 고조되어 있다라는 네.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경제 패권 네.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금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소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한번 제가 앞서서 우리 남정 위원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세 분께 한번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보고 차이점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 연준이 올해 안에 피보팅, 즉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건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다보다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다, 하지 않는다? 저는 일단 하지 않을 걸로 일단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신월 팀장. 네,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아, 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극히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뭐 세 분이 똑같은 견해시니까 그 다음 제가 질문을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김경환 팀장 위원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제가 아무래도 금리 쪽은 아무래도 두 분께 듣는 게 그럴까요? 미국 쪽은 그러면 그런 우리 게 신월 나을 것 팀장님. 네, 금리 인하는 내년 1Q
그러니까 한 3월 FOMC 전후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3.3에서 3.5% 레벨 10년물이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높은 고점은 미국채 3월물이 5.1%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개월짜리는 지금 주간으로 기준으로 30bp 이상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수익률 곡선이 1개월짜리는 낮고 3개월짜리는 제일 높고 쭉 장기로 갈수록 내려가는 국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은 지표물인 10년물이 하회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2006년에도 6월 달이 고점이었지만 10년물은 1월부터 기준금리를 하회했고 네. 기준금리를 하회했던 기간은 2년을 넘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채 3월물 대비 10년물, 2년물 대비 10년물 모두 침체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라는 점은 네. 시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갔을 때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통화 정책에 대한 향방을 가장 좌우지우지하는 것은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의 역전폭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과거에는 한 번도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0bp를 하회했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거의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지금 작년 12월 말이 플러스 1bp였고요. 네. 지금 1월에 마이너스 50 갔다가 2월에 플러스 됐다가 다시 3월부터 마이너스 50bp를 훨씬 훌쩍 하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정책 대응이 좀 늦었다. 네. 늦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아직 조금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 의원님과는 약간 다른데 네. 그 하이어 앤 롱거가 아니라 예. 이 정도에서 올린 다음에는 롱거 정도로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누적된 긴축의 정책 효과를 좀 확인하는 데까지는 1년 정도의 시차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측량님께서 우리 네. 문남정 위원과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주시죠. 뭐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는 이유들은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올해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뭐 최근 발표된 올해 1분기 GDP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올해 통화 정책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물가 수준을 더 낮추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보통 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을 살펴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 같은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 측 요인들이 떨어지면서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 측면, 그러니까 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더 낮추려고 하는 유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물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연착륙, 완만한 경기도나 경착륙 이 세 가지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완만한 경기 둔화일 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착륙에 들어가는 거를 놓고 가르는 변수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근원 PC 그리고 PC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연준의 기대치를 부합할 정도로 떨어지는 속도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지금보다는 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고 하면 반대로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쪽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다시 또 중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인가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죠. 방금 30분 전에 열렸습니다. 30분 전에 열렸습니다. 공개돼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내용이 한번 설명을 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네, 일단 중앙정치국회의가 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냐면 사실 중국 투자자들은 3월 5일에 했던 전인대보다 이 경제 주제로 하는 이 정치국 회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네. 일단 아시는 대로 당에서 이제 서열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되는 뭐 리창 총리 포함한 이런 분들이 매달 이 회의를 열지만 이 회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주제라는 건 딱 1년에 3번뿐입니다. 네. 4월 말, 그리고 7월 말,
그 10월 말인데요. 4월 말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일단 항상 이게 그 중국 투자자들이 이 회의가 어떤 결과가 있던 간에 습관적으로 채권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전략을 좀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중국이 4월 전까지는 이 회의 전까지는 웬만하면 성장률 빼고는 실적 확인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4월부터 8월 앞두고 중국 정부가 1분기까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많이 풀고 성과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보는 자리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습관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방금 나온 회의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뭐 아직은 디테일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리오프닝 초기 성과나 기존에 있었던 수요 충격이라든지 공급 충격 문제들은 상당히 조금 만족을 한다라고 좀 평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면 이거 부양책 꺾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바로 뒤이어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회복은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고 아직까지 자생적인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12월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에서 얘기했던 내수 확대와 회복이라는 기조는 여전히 시사를 했고요. 네. 올해 이제 저희가 중국은 그나마 이제 재정이나 통화는 완화적이고 네.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제한적인 완화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크게 꺾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양책은 더 강화되진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크게 꺾지 않아서 네. 조금 지근하게 유지를 하겠다는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기타 예. 이제 산업 관련해서는 빅테크나 플랫폼 관련해서 뭐 매번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혁신 사업들을 좀 지지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여전히 그 투기 금지는 유지하지만 어떤 실수요라든지 지금 중국의 문제인 아파트 준공이나 이런 거를 마무리 짓는 네. 헝다그룹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획일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시장이 이미 한 2달 동안 중국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무난한 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미국 경제,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정책, 그다음에 중국 경제, 방금 30분 전에 시작한 정치국 회의 내용을 살펴본 그 배경도 사실은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분석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 또 토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댈 곳은 가만히 보면 지금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비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경제 전망은 이 두 나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뭐 중국 쪽 분석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국내외 리오프닝 효과로서 이렇게 특별히 연초부터 작용하지 않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들만 좋은 초기 회복되다 보니까 네. 제조업의 재고 조정이나 혹은 중국의 그 기업을 이제 저희가 고객으로 삼는 이제 국내 대중 수출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것도 늦어지는데 나가는 대중 수출도 크게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긴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게 결국에 수출이고 수출 쪽에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게 결국에 반도체인데 네. 상반기는 이미 감산으로 통해서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결국에 하반기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가계 재화 소비라든지 네. 이로 인해서 많이 쌓인 재고 조정이 언제쯤 끝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재고 조정은 보통 한 바퀴 도는데 30-40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만 재고 조정의 경우는 대략 한 15개월 정도 진행하는 이제 평균 기간을 갖고 있는데 작년 4월부터 네. 재고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그 중국의 재고 조정, 즉 제조업이 이제 수입을 하는 시점은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가능한데 한 가지 조건이 중국이 이번에 하필 전자통신이나 소비재 관련해서 테크 쪽에 재고를 좀 많이 쌓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의 경우는 대략 3분기 정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을 재개하면서 대중 수출이 확연하게 체감적으로 좀 개선됐다고 느끼는, 즉 그래서 성장률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도 좀 바뀌는 시점은 아쉽지만 2분기보다는 3분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중국의 역할로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중국의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우리는 0.3%포인트 오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방금 김경환 위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중국 경제 리오프닝 효과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증시 또한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뭐 셀인 메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5월에 팔아라. 과연 이러한 경제,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의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5월 달에는 작용이 할 거다 보십니까? 뭐 물론 한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효과를 보려면 하셨지만
일단 뭐 경제와 증시의 흐름을 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금융 시차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경제 성장 둔화 흐름은 이미 나타난 지가 오래됐지만 그걸 반영하는 증시 흐름은 연동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증시도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넉넉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에서 반사수혜를 얻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고 그 파일을 이제 점점 뺏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 흐름이 뭐 좋아질 여지는 없고 증시 역시 좋아질 여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반도체 재고가 너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들,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가격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부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이 감산을 발표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량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3분기가 되면 그게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3분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했던 발언들을 바꿨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빨라 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와 다르게 증시는 올해 2분기 때부터 좀 산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고려를 한다면 2분기 또는 3분기 때부터는 우상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도 논의가 되고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칩스 그리고 IRA 법안, 반도체 법안 이야기들을 하고 보면 결국 이런 독소 조항들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한 62%를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향을 준다면 반도체 시장이 1분기에 최악의 어떤 수익을 기록한 그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월 팀장님. 네, 제가 그 채권 부동산 쪽 담당이다 보니까 매크로하는 관점 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어서 두 분 다 말씀 주셨다시피 반도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감률을 살펴봤을 때 지금 물량보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하방 압력이 더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부분은 자연적으로 재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미 연말 연시에 표출이 되고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급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가격도 좀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단에서의 이 조정들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1개 분기 정도 생각을 한다라면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까지는 아직 1개 분기 정도 남았다. 즉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호재를 기다리는 국면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중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비중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의 호재로,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관성 있게 상관관계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말 큰 그림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호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단준 팀장님, 위원님 말씀 좀 보충해 주신다면? 지금 이 의원님 얘기하시는 경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존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얽혀진 틀에 갇혀서 이제 전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좀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중국과 한국 간의 이 미룰 관계들이 과거에는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게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역시도 좀 영향력이 줄어나가는 그런 흐름들 좀 염두에 둘 것 같고요. 수출과 관련해서 이 반도체 그 전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중국 그들만의 어떤 리그처럼 뺏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교환 의원님. 제가 원래는 우리 문남중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면은 적절한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금융 쪽에 계시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환율 이야기를 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환율을 놓고 보면 지금 페트로 위안화의 그 추세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우디 이란 평화협정에서도 그렇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어떤 그 위안화 결제도 그렇고 과연 저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재무성 채권을 5천억 달러를 팔아치우고 있는 중국 입장 등을 놓고 볼 때 달러 패권을 조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약간 저는 주객이 좀 전도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어떤 달러 패권을 완전히 위협할 만한 단기적인 시각은 저도 어렵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올해 중국이 정상화할 게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 자발적 비자발적 봉쇄를 한 다음에 결국 이제 개방을 하는 관점에서 어쨌건 본인들은 외자 기업을 우대하고 재개방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시장 경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위안화 결제는 약간 부차적인 거고 구매력이 굉장히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남미가 따라오고 결국 중동이 따라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들이 많이 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줄 테니 위안화 결제를 하고 겸사겸사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또 재개방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있고 올해 대외적인 행보를 보는데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안화의 경우는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위안화가 위협적이냐 아니냐는 그 글로벌 스위프트 결제 비중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매달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5위 정도 위안화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그래봤자 비중이 여전히 2.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안화의 중기적인 방향성도 좀 보여주는 데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결제 비중이 좀 올라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3월 기준으로 거의 1년 저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이 러시아나 중동 국가 제3국이나 이쪽과의 결제 확대가 하는 게 실제 성과를 내는지를 먼저 확인하면서 네. 앞으로 위안화의 이제 균열 여부를 네.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초기에는 저는 그렇게 어떤 그 증대되는 효과나 위안화를 엄청나게 강세 끌고 가지 않을 걸로 보고요. 다만 네. 하반기에 이런 전략들이 위안화 베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그 연말까지 강세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시장의 주식 채권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채권 시장 이런 거를 투자에 대한 전략을 여쭤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분께.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국가의 환율들은 지금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134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시사하는 건지 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문남정 팀장님 하시고 신을 팀장님 편하신 대로. 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경제 체력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긴축 스탠스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장 핵심은 이제 고령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가 빠르게 급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그동안에 그로 인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구도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민감한 통화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또 긍정적으로 하나 봐야 할 부분은요. 민감한 만큼 변동성이 큰 것은 굉장히 좀 약점인데요. 지금 강달러의 모멘텀 계속 제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금리의 인상의 스탠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와 미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단락되었다라는 점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패턴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원화가 좀 끼어 있고 원화는 신흥국도 아니고 선진국의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급이 아무래도 지금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 자금의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합 시장에서 살펴보면은
원화보다는 아무래도 달러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무역 수지 적자, 위안화에 대한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은행권, 글로벌 은행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호재는 드러나지 않고 악재가 좀 드러나는 그런 원화 통화의 모습들이다라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 분께 또 이 단답형으로 빠르게 답을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 중에서 지금은 어느 것을 투자해야 될 순간이다. 주식이냐 채권이냐. 우리 신월 팀장님부터. 네, 저는 채권 담당자이나 예. 지금은 위험 자산에 대한 스탠스를 적절히 활용할 때다. 네. 네. 그래서 비중을 잘 맞춰라. 네, 그런데 예. 지금의 시점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주식에 대한 스탠스. 주식이 네. 조금 더 투자적인 수익을 네. 낼 수가 있다. 네. 우리 문남중 팀장 위원님. 네. 올해 미국의 2월 근원 PCE와 정책금리 간 역전을 통해서 결국 실질 정책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리스크온 국면이 앞으로 유지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이 다른 타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우리 김경환 위원님. 일단 뭐 저는 국내로 본다면 뭐 주식이 저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 쪽을 보다 보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금리는 거의 팬데믹 이후에 저점까지 빠진 상황이라서 채권 시장의 메리트보다는 중국의 경우 특히나 주식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중국 역시도 주식 주식이다. 위주로 말씀 더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방금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분 다 동등하게 주식이다라고 주셨고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중에서 어느 주식? 저야 뭐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계속 이제 비중 확대를 하는 입장에서 예. 보면 예. 근데 사실 조금 중국이 아쉬운 거는 장기 투자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고 네.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항상 해외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당연히 미국이 우선이고 네. 쉽지 않다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항상 장기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 팬데믹 이후에 지금 중국의 가계 사이클도 그렇고 재고 사이클도 그렇고 거의 2년 저점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느립니다만 재고 사이클에 굉장히 앞단에 네.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해외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네. 중국 포지션은 지금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혹은 홍콩 증시 쪽에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낮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 주식을 저희가 보면서 특히 최근에 저희가 홍콩을 좀 더 보자고 하는 이유는 비단 나빠서 이제 싸졌는 상황에서 싸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재고 사이클이나 가계 대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스프레드 같은 것들 네. 상당히 위축된 데이터와 대입을 좀 해보면 어차피 미중 분쟁 하에서 저희가 뭐 수출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홍콩 주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0% 가까이가 이제 본토 내수 주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내수나 소비 쪽에서 보면 방향은 정해져 있고 시간의 좀 문제일 뿐이고 네. 뭐 기회비용의 문제겠습니다만 홍콩 쪽 중심으로 잘 보시면 내년까지 굉장히 좋은 해외 투자 쪽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주식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하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터리 같은 성장주다 앞으로 아니다 가치주다 아니다 경기 방어주가 지금은 중요할 때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과 함께 네. 사실은 성장주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달러 금리 이 물가의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사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꾸준히 사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성장주를 좀 중시를 해야 된다 얘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당연히 아까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네. 거라고 네. 예측을 하니까 그러면 뭐 건설이나 철강 관련주도 좀 사놔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4월 들어서 성장률 아까 잘 나왔지만 경기 주가 빠지는 거에서 가장 또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철강, 부동산, 화학 같은 중국의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중국 내에서도 예.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었고요. 부진한 원인 다양한데 사실 올해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현상이 결국에 계상된 금액이나 보여지는 표면적인 데이터 대비 투자가 결국에 신재생이나 조금 새로운 영역으로 더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아직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철강이나 비철 화학 쪽은
현재 그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고 네. 다만 그 좀 몇 가지 변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분기, 3분기에 수요만 보실 게 아니라 중국의 전력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굉장히 그 타이트해지는 것들 이런 것도 네. 좀 보시면서 좀 전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뭐 제한이 돼 있어서 우리 신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채권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보수적인 비율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한 1분 내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5월 달에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네, 제가 아까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험자산을 적절히 믹스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베이스를 깔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 인한 수익률의 손실 가능성은 상당히 좀 약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금리 인하로 현실적으로 다가가지는 어렵다. 단기간 내에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올 때에 충격에 관련된 경기,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리스크온에 대한 자산을 믹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미국 경제도 그렇고 이 중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에서부터 올해 말까지는 하나의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는 수익을 내기에는 좋은 시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장, 가치, 경기 방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하시고 분석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여러 영역에서 전개되면서 이 매운맛에서 점점 마라맛으로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경제 동맹이지만 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미중 간 마라맛 경쟁에 얼얼해하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신냉전의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5월 5일은 어린이날 한 주 쉬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인 5월 12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